자, 여러분들, 국제재물원 제5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주차에는 선물거래와 통화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제7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강의를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자, 먼저 콘텐츠입니다. 이번 주차에는 선물거래가 뭔지 그런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 선물거래의 특징을 여러가지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물거래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재무관리 시간에 들었던 적이 있을 것이고, 또한 투자론에서도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 또한 파생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수강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주로 국제재무로는 국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고 운전자본을 관리하는 그런 기업들이 수출대금이나 수입대금 또는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위험을 해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금융상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관점에서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대로 이 선물거래는 파생상품의 하나죠. 이제 주로 파생상품은 선물, 옵션, 수합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물론 이제 선물과 유사한 그러한 상품으로서 선도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물 거래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물 거래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선물 계약은 퓨처스 컨트랙트 이렇게 영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 계약은 양 당사자 사이에 미래의 특정 시점에 그 양 당사자가 정한 그러한 일정한 가격으로 그 언더라이팅 에셋이죠. 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즉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사전에 약속한 그러한 협약,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 계약은 일반적으로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계약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의 대표적인 그 선물의 거래소로서는 미국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인 CBOT가 있습니다.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죠. 그리고 또한 시카고에 있는 상업거래소인 CME가 있습니다. 시카고 머천다이즈 익스체인지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에도 물론 선물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한국인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안에 파생상품이라는 시장이 개설이 되어 있고, 그 파생상품 안에 다양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우리가 여러 그 교과목에서 배웠던 그러한 선물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러한 선물은 뭐 있었죠? 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다양한 개별 종목에 대한 선물도 상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선물 계약을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크게 선물은 금융 선물과 상품 선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금융 선물은 다시 금리 선물과 지수 선물, 그리고 통화 선물로 나눌 수 있고, 상품 선물은 농산물, 축산물, 에너지, 귀금속, 비금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선물의 그 금리 선물 중에서는 아무래도 국채 선물이 있겠죠. 그래서 KTB 3년, 5년, 10년물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수 선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되어 있고, 통화 선물도 여러 개 상장되어 있습니다. 원달러 통화 선물, 뭐 원 위안화, 원 그 엔화, 그다음에 원 위안화, 이런 여러 가지 그 통화 선물이 상장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볼 때는 뭐 S&P 200 지수 선물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볼 때는 뭐 니케이 225 지수 선물도 있었고, 뭐 중국의 그 일단은 일형으로 되어 있는 이제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홍콩 상하이 지수 선물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상품 선물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금 선물이 좀 상장되어 있고요. 돈육 선물 이런 것이 좀 상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그러한 상품 선물은 아직까지 상장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통화 선물에 호가 예시표를 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여러 가지 통화 선물 상품에 대한 그러한, 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보면, 처음에 시장이 열릴 때, 통화 선물에 대한 그러한, 처음에, 계장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가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결정된 가격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중에 최고 호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가장 높은 호가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각 선물에 대한 거는 만기가 있죠. 동상품인 경우에는, 준, 6월달과 세프템버에는 9월달이 있을 거고, 요거는 뭐, 일본의 그 통화 선물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통화 선물도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경우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시초가, 고가, 이렇게 그다음에 결정된 가격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가격 호가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통화 선물이 거래된 그러한 거래량도 이렇게 각각 표시되어 있죠. 자, 선물 거래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징은 선도와의 차이점을 위주로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의 차이점입니다. 이 선물 거래는 아무래도 표준화된 그 계약 조건 하에서 그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겠죠. 그렇지만 이 선도 거래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즉 갑과 을인 당사자들의 계약에 의해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겠죠. 이 장외시장이라는 거는 조직화된 거래소가 아닌 뭐 그런 곳이겠죠. 주로 뭐 증권회사 창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은행에 창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차이점은 선물 거래인 경우에는 뭐 매일같이 뭐 매수 매도를 통해서 그 청산, 즉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도 거래는 만기가 되어서만이 그 정산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선물 거래는 한국 거래소를 포함한 여러 감독 기구로부터 규제를 받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선도 거래는 양 당사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는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 선물 거래는 거래가 거래소인 청산회사를 통해서 거래되기 때문에 증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 거래대금을 청산회사가 보증하는 그러한 양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도 거래는 양 당사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당연히 거래 당사자의 그러한 신용도에 의해서 당연히 좌우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선물 거래는 뭐 시장에서 표준화된 그러한 시장인 한국거래소와 같은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수 매도를 통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활발해서 아무래도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고 높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도 거래는 양 당사자 간의 신용에 의해서 거래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에서의 그러한 활발한 거래, 즉
유동성은 아주 매우 낮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도거래와 선물거래에 대한 차이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자, 퀴즈를 하나 볼까요? 좀 전에 배웠던 그런 내용이죠. 다음 중 선물거래의 특징이 아닌 거 이렇게 됐습니다. 자, 1번은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유동성이 낮나요? 아니죠. 이 선물거래는 한국거래소와 같은 그런 표준화된 시장,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활발하고 당일날 또 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매우 유동성이 낮은 게 아니라 매우 높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거래는 표준화된 거래 조건이다. 맞죠? 당연히 비표준화된 거래 조건은 당연히 선도거래입니다. 자, 그리고 청산회사가 거래 보증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거래가 아닌 선도거래는 어떻게 해요? 양 당사자 간의 신용에 의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선물거래에 대한 그런 특징을 가벼운 그 퀴즈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선물거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선물거래는 양 당사자 간의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청산소인 거래소에서 증거금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금은 계약 불이행이 가능한 한 없애도록, 즉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겠죠. 또한 일일 정산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양 당사자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증거금을 통해서 그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거래자들은 일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의 거래 마감시마다 정산 가격을 그 기준으로 해서 투자자의 손익을 각각 그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날 대비해서 선물 가격이 올랐으면 뭐 수익이 났겠죠. 하지만 전날 대비해서 선물 가격이 하락했으면 당연히 손실이 났겠죠. 그러한 여러 거래에 따른 그러한 손익을 반영을 해서 그 증거금 계정을 매일같이 그 수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일 정산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증거금을 좀 더 살펴볼까요? 이 증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당사자 간의 그 계약 이행을 가능한 한 보증하기 위해서, 즉 계약 불이행을 없애고자 하기 위한 장치라 그랬죠. 그래서 일일 정산을 통해서 거래 이행을 보증한다 그랬죠. 이러한 증거금에는 첫 번째 개시 증거금이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선물을 거래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좌를 열어서 납부한 그러한 증거금이 되겠죠. 그래서 선물 계약할 때 그러한 요구되는 증거금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증거금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유지증거금입니다. 이 선물거래는 파생상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한 해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 그 일부 투자자들은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물 거래는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는 증거금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선물 만기 시까지 반드시 이 정도는 유지해야 할 그러한 증거금 수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유지 증거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 이번에는 좀 중요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거금은 양 당사자 간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거래소가 납부하는 그러한 제도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그 증거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한 선물의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하락률을 감안을 해서 이 거래소는 그 회원인 그러한 선물회사나 또는 그 선물을 지급하는 증권회사에 그 증거금을 다시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청하는 그러한 증거금에 대한 그 신호가 바로 마진콜입니다. 자, 이 개념은 증거금 잔액이 최소한 유지증거금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선물의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됨으로 인해서 잔액이 유지증거금 이하로 그 내려갈 경우에 증거금을 다시 유지증거금이 아닌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회복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진콜에 대한 건 좀 이해됐나요?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일일 거래 내역을 한번 가정을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증거금 수준은 특히 마진콜에 대해서는 개시증거금이나 유지증거금의 최저 수준을 항상 거래소에서 정하고 브로커들은 항상 그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으로부터 거래소가 요구하는 증거금보다 항상 높은 수준의 증거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금 수준을 정할 때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언더라이팅 에셋이 있죠. 기초 자산에 대한 그러한 가격 변동에 근거해서 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에 근거해서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위험이 커지니까 어때요? 증거금 수준도 높게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금에 대한 그러한 그 수준은 거래자의 그러한 목적에 따라 뭐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뭐 일중 거래나 또는 스프레 거래들은 증거금의 수준이 매우 낮은 뭐 그런 형태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증거금리의 일일 정산 그 예입니다. 만약에 개시증거금이 만약에 10,000원으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증거금이 예를 들어서 7,500원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계약이 예를 들어서 1,250만원 N 그 다음에 두 계약을 매입한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선물의 매입 가격이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증거금 잔액도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이 가로로 표시된 거는 마이너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 선물의 가격이 그 거래일의 변경이 됨에 따라 이렇게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이렇게 그 일중 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익이 마이너스 되면 당연히 뭐 누적 이익도 당연히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증거금 잔액이 뭐 매일같이 이렇게 하락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유지증거금이 7,500원이라 그랬죠. 이렇게 5일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째 되는 날 어때요? 증거금이 결국은 유지증거금이 7,500원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지증거금 7,500원까지 메꿔놓는 게 아니고요. 개시증거금인 이 10,000원을 채워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00원 마이너스 7,175원 차액인 2,725원을 납부해야만이 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워 놓으니까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또 계속해서 뭐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또 이 표에 의하면 뭐 또 요때 또 마진콜이 걸렸네요. 전날 대비해서 선물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유지증거금인 7,500원이 하락한 그 7,000원에 그 위치되어 있네요. 그래서 개시증거금이 이 10,000원에 채우려면 얼마나 부족해요? 3,000. 그래서 3,000에 대한 부분을 그 거래소가 회원인 그러한 증권사나 선물회사에 그 마진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회원사는 그런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당사자인 투자자나 또는 매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요 금액만큼 채워놓겠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마진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를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매일 거래 마감 시마다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자의 손익을 반영해서 증거금 계좌원을 추정하는 거 우리 뭐라 그랬죠? 당연히 선물 거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일일 정산이 됐습니다. 마진콜은 뭐죠? 선물의 가격이 유지 증거금을 하향 돌파했을 때 개시 증공 수준으로 채원을 할 때 행사하는 그런 거래소가 회원들한테 요구하는 그러한 신호죠. 마진콜. 그래서 본 퀴즈에 대한 그러한 답은 일일 정산이 되겠습니다. 자, 선물거래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선물거래는 미래 가격 있죠? 퓨처스 프라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한 현재 가격이 있죠? 현물 가격. 그건 우리는 현물 가격, 뭐라 그래요? 스팟 프라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가격은 미래 가격인데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만기, 즉 인도월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퓨처스 프라이스, 선물 가격은 항상 어디에 접근해야 돼요? 당연히 현물 가격에 접근해야 되죠. 왜? 만기 시점의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 똑같아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따라서 인도 기간에 즉 만기 기간에 선물이 가격이 들어서게 되면 이러한 선물 가격은 최소한 선물 가격과 당연히 같거나 아니면 현물 가격에 거의 근접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선물은 선물로서의 가치가 다르게 판단이 된 겁니다. 지나치게 시장이 물론 왜곡이 돼서 고평가나 저평가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장중이나 또는 만기 때 하지만 항상 만기 때는 선물의 가격이 청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물의 가격은 현물의 가격과 비슷해져야 되겠죠. 그죠? 거의 같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자, 만약에 인도 기간 중에 선물 가격이 만약에 현물 가격보다 만약에 높게 되면 당연히 높은 가격에 선물 계약을 매도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낮은 가격에 기초 자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곧바로 선물 계약을 이용하면 당연히 그만큼 어때요? 투자자들은 무위험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거래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아비트라지 기회죠. 차익 거래를 이용하면 당연히 선물 가격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물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은 결국은 일치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접근하는 그러한 컨셉입니다. 자, 또한 선물 가격이 만약에 현물 가격보다 낮다면 투자자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당연히 기초자산이 필요한 기업들이 모두 선물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물 인도할 때까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웨이팅,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거래를 하고 있는, 즉, 상태에서의 선물 계약의 가격은 차익 거래의 기회가 없는 그러한 현물 가격 수준까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예,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가격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국은 선물의 가격은 어때요? 당연히 현물 가격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특정 시점에 보면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큰 경우죠. 당연합니다. 만약에 반대인 경우에 현물 가격하고 선물 가격이 있을 때 현물 가격이 큰 건 어때요? 만기가 되면 이 현물의 가격은 이 선물의 가격에
당연히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현물의 가격과 선물의 가격이 일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물에 대한 그러한 기초적인 개념과 증거금, 그 다음에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에 대한 그러한 수렴에 대한 부분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은 2차 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